안녕하세요. 대분 멘토가 만난 사람들 유진상입니다. 오늘은 유스트림 코리아 김진식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카페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최근에 이사 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스트림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유스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생긴 지는 5년이 넘은 회사고요. 2007년도에 생겼으니까 이 단어에서 느끼듯이 여러분 모두가 라이브 스트림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글로벌 온라인 방송 플랫폼으로 전 세계 1위 네. 업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좀 시장 점유율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서 2007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일본에서는 2010년도에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한국 시장에서는 3월 20일 날 저희가 서비스 론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시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자가 한 2군데 정도 있고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희가 1등인 거고, 국내 시장에서는 아프리카나 봄TV나 여러 가지 라이브 스트림 업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을 소구하는 오디언스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 아이덴티티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포지셔닝은 저희는 조금 더 하이엔드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을 향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로컬 시장만 하는 서비스랑은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3월 20일 날 이제 오픈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조합이 됐던 것, 조합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성이 어떻게 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작업이 이루어졌었는지 좀 네. 뒷배경이 궁금합니다. 작년 초부터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현재 저희 회사의 지분으로 따지면 KT가 51%, 유스트림 코리아는 KT가 51% 투자했고 49%는 소프트뱅크가 100% 투자한 회사가 49%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KT와 소프트뱅크는 이미 이 유스트림 본사 미국에 각자 지분이 있고요. 네. 소프트뱅크가 현재 최대 주주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유스트림 아시아라고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하는 또 회사를 법인을 일본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 유스트림 아시아가 사실 저희의 49%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 구조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KT 소프트뱅크와 같이 노력을 해서 개척할 예정인데, 제가 최근에 KT의 우리 회장님과 이석철 회장님과 임원분들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 유스트림 아시아 소프트뱅크 쪽 임원들과도 저희 전략을 교류를 했는데요. 네.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압도적으로 위에 나올 수 있는 사업자로 성장에 달하는 저희 덕담을 들었고, 네. KT 입장에서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영원하게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사업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키워달라.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크게 KT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저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회장님이나 여러 임원분들의 부탁이셨습니다. 그럼 올해 혹시 목표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올해의 목표요? 올해의 목표는 올해 저희가 좀 유명해져야 되는 그런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UV 쪽, 유닉 뷰어나 비지터 쪽으로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고, 이 온라인이나 뉴미디어 업체의 롱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케팅이나 초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쪽으로 올해는 집중할 예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초기 몇 달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3월 20일 론치하지만 저희가 정해진 리소스를 가지고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하기에는 좀 시간상으로도 좀 부족을 해서 저희는 총선 같은 쪽으로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의 테마가 총선이 4월에 있고 대선이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들 저희가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뉴스 쪽으로 저희가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플랫폼이 실시간과 시일성이 참 중요한 뉴스 컨텐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선 같은 이벤트, 그다음에 뉴스 같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저희가 초기에는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반향을 많이 일으키고 싶은 게 저희의 계획이고요. 2012년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드 쪽으로 많이 알린다면 2013년, 14년부터는 그때부터는 매출과 수익성을 집중을 해서 저희 계획은 2013년 말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브레이크 이븐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저희가 성장하고 싶고요. 주변에 다른 많은 회사들 벤치마킹 해봤지만 사실 미디어 비즈니스를 하고 특히 뉴미디어 비즈니스를 하면서 2년 만에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일본 법인인 유스트림 아시아가 사실 요번 달에 브레이크 이븐이 됩니다.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희는 그게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성공 모델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그런 설정도 있을 거고요. 무조건 일본만 따라간다고 해서 이게 그렇죠.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만의 그런 좀 전략 같은 게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만약에 사이트를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가 그대로 카피해서 번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즘 같으면 특히 지질이 많이 나는 나라다 보니까 재해 관련된 방송이 처음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초기 화면에 드러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키워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쪽 관련된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여수 엑스포라든가 런던 올림픽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컨슈머에게 더 렐러번트한 콘텐츠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제가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성공했던 모델이 상당히 우리 쪽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비즈니스를 한번 다 시도해 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TV가 좀 많이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어떠세요? 이제 아프리카만의 좀 강점이 있을 거고 또 유스트림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별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우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기존에서 한국에서 잘 자리 잡은 그런 경쟁 업체들을 상당히 리스펙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다른 업체들이 타겟을 하는 오디언스랑 저희가 타겟을 하는 오디언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타겟 오디언스는 주로 B2B 쪽이 가깝고요. 만약에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나눈다면 좀 하이엔드 쪽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컨슘하고 싶어하는 오디언스들이 저희의 타겟이 되겠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온라인 매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크리에이티브하고 기존에 한국에서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외 진출도 좀 많이 고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K-팝이라든가 뭐 한국 콘텐츠 외국에 알리는데도 이제 주력하실 걸로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통 이제 한국에서 많은 미디어들이요. 글로벌 회사가 되고 싶어하고 리저널 미디어 회사가 되고 싶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툴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인데 한국에서도 미디어 영업을 하면서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진정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리저널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뷰어십을 확보를 하고 있고 하우스홀드를 가지고 있어야 미디어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미국과 일본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디스트리뷰션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그래서 저희의 한국의 강력한 컨텐츠를 거기다 실기만 하면 사실 현재 있는 저희의 숫자 플러스 저희가 기존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뷰어를 포함해서 다른 한국의 로컬 미디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디어 비즈니스가 한국에 있는 컨텐츠를 외국으로 하는 비즈니스도 있고 해외에 있는 컨텐츠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즈니스는 저희가 많이 봤죠. 특히 이 지상파나 다른 기존의 미디어를 봤고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해외의 비즈니스를 해외에 있는 컨텐츠를 해외로 보내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컨텐츠를 중동으로도 보낼 수 있고 브라질의 컨텐츠를 스페인으로 보낼 수 있는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T에서 투자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KT 컨텐츠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미디어에도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생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애그리게이트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가기 전에 네트워크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뷰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MBC 프로덕션 무슨 K-팝 가수들은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그룹들이죠. 그다음에 라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KT에서 컨텐츠 미디어 본부 같은 곳은 그런 컨텐츠를 애그리게이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저희 같은 회사는 KT가 투자해서 디스트리뷰션에 좀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디스트리뷰션이 KT 상에는 IPTV도 있고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통적인 플랫폼과 저희 같은 뉴미디어를 함께 엮어서 이제 이 호리젠털한 밸류 체인상에서 저희가 밸류 체인의 모든 플레이어를 갖게 되는 거고요. 버티컬한 측면에서도 모든 플랫폼을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트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애그리게이션,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뉴 플랫폼, 그다음에 올드 플랫폼이 다 완성될 수 있다고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다른 타 매체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이제 네. 새로운 미디어와 컨텐츠를 이용한 신규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뭐 방통 융합 시대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네. 하신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읽었는데도 좀 네. 어려운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통신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 않습니까? 네. 전화 회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고 영국의 비스카이비 같은 회사도 그랬고 그다음에 홍콩의 PCCW 같은 회사도 그랬고 싱가포르의 싱텔 같은 회사도 그랬는데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나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들이 우리 현재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비슷한 챌린지를 맞은 거예요. 이 수익 모델이 점점 없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밸류 체인 상에서 대부분 디스트리뷰션이나 네트워크에 가 있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앞단으로 오고 싶었던 거였죠. 애그리게이터가 되고 그다음에 혹은 컨텐츠를 좀 라이트를 갖고 싶고 자기들이 크리에이션까지는 못하지만 라이트서부터 디스트리뷰션까지 전부 다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사업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요즘 융합 상품이라 하는 건데 네. 트리플 플레이, 쿼드러플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통신 회사가 픽스드 라인 분야의 모바일, 그다음에 IPTV, 브로드밴드 뭐 다 가가지고 네. 이게 융합 상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PCCW입니다. 아시아에서는 KT도 혹은 KT를 포함한 한국의 통신사 업자들도 같은 챌린지를 지금 맡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희 같은 이런 미디어 회사가 뉴미디어 회사가 그 챌린지를 좀 극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전통적으로는 미디어 산업은 광고 사업이거나 서브스크립션 사업이거나 그 두 가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광고도 사람들이 정말 광고라고 보는 광고인가 아니면 저희는 그 광고도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뷰어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컨텐츠다. 하지만 어떤 B2B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네. 누군가는 그걸 스폰서하는 관점에서는 저희는 또 광고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가 있고요. 이미 일본, 미국에서 저희가 그 성공을 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 시장에서도 조만간 그런 모델로 인더스트리 전체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10년 이상 미디어 유통 쪽에 네. 종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 유통 쪽도 이제 기존에 하시던 것도 아까도 잠깐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과거하고 현재하고 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좀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년 전, 이제 그것도 사실 나라마다 틀립니다. 어떤 시장이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조금씩 다 틀리지만 제가 만약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네. 플랫폼도 참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 올드 플랫폼이에요.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케이블 오퍼레이터가 있었지만 릴레이 오퍼레이터, 중계 위선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정비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좀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뭔가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봤자 팔 수 있는 곳이 없는 거고 혹은 팔더라도 헐값에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 크리에이션 하는 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인더스트리 전체를 별로 볼 것 없는 인더스트리로 만들어버린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 통합이 되면서 네. 그 다음에 플랫폼 통합되면 기술이 진보하면서 디지털화가 됐고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 지역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의 컨텐츠를 대만에서도 파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에서도 팔고 영국 가서도 팔 수 있는 네.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의 컨텐츠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네, 있는 네. 거고. 그게 현재까지였다면 이제 좀 저희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 사람들이 기술이 진보하면서 컨텐츠를 좀 더 쉽게 더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물건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컨텐츠를 사서 거기다 밸류를 넣어서 파는 데는 한계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는 뭘 사서 파는 데가 아니고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방송국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브로드캐스터가 될 수 있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영역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마진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컨텐츠 비즈니스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 하나로 봐서는 참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인 거죠. 근데 이제 요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가격을 들이지 않고 코스트 없이 사서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말씀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요즘에 UCC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만드는 것들도 많이 내보내긴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좀 그런 거에 좀 대응책이라든가 뭐 이런 건 좀 있으신가요? 저작권 관련돼서 이 올드 미디어, 뉴 미디어가 항상 컨플릭이 있었고요. 네. 제가 바로 전에 있었던 회사의 바이아콤, MTV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뉴미디어를 가장 많이 소송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유스트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장치가 충분히 있어서 MTV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컨텐츠 회사가 이미 들어와 있을 정도면 일단 저희에게는 그런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저희가 하느냐면 시스템으로도 일단 그걸 막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3개 대륙에 저희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 미국, 일본, 그다음에 헝가리에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저희 이렇게 어떤 긴급 콜하는 기능이 있어서 네. 저희가 뭐 리얼타임으로는 대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좀 사후에라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건전한 플랫폼이고 누구든지 어떤 브랜드든지 같이 연관시키고 싶은 그런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데 저희 사업의 기본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미디어 유통 사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미디어 유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네. 미디어 유통 혹은 광고 사업, 뉴미디어 사업, 미디어를 사업으로 보시고 성장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환경의 특성상 광고를 영업할 수 없고 내가 실력으로 광고를 영업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인맥으로 영업한다든가 아니면 유통 사업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나눠 하는 이런 구도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도 클 수 없었고 비즈니스도 클 수 없었던 거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보시면 실력으로 다 붙습니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여기와 같은 큰 광고주를 내가 딸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저녁에 가가지고 어떤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하지 않더라도 낮에만 만나서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서 만약에 한국에서 미디어 컨텐츠 유통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해외 시장에 한번 눈을 돌리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했고 제가 뭐 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 뜻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가 아시아의 미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런 데부터 일단 관심을 보이시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또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될 테니까 언어 쪽에 좀 관심을 좀 보이신다면 젊으셨을 때부터 향후에 자기가 원하는 커리어대로 쌓아나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